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폐와 물가 간의 관계, 이 화폐와 물가 간의 특히 장기적 관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27장의 통화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돈에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화제도에 관한 이야기, 이른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요. 또는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고 나서요. 대가로 뭐를 주느냐 하면은 네모난 종이에다가 할아버지 얼굴 그려져 있는, 할아버지 얼굴하고 숫자가 그려져 있는 이 네모난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인사를 받고 간다고요. 밥 먹고 종이 한 장 주고 인사를 받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폐 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상당히 이상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하지만 화폐 제도의 핵심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네모난 종이 한 장을 들고 가면 내가 다른 데 갔을 때도 또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또 그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대접을 받을 때는 바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제도, 통화제도의 기본이 신뢰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중요한 내용일 수는 없어요.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 자, 만약에 이 네모난 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을 사는 데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사는 데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기꺼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신뢰는 신뢰인데 화폐 제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상 정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 또는 일반적인 수용성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 수용성 또는 일반적 신뢰를 가졌다는 것이 지금의 화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화폐란 무엇인가 또는 화폐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첫 번째 시장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화폐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화폐 이 양 또는 화폐 공급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화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일반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587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봐주세요. 널리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널리 통용되는 지불수단.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신뢰를 갖는다 또는 일반적 수용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화폐 제도가 이렇게 통용되어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화폐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생활이 나타났을까요? 화폐 제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제 모니터리 이코노미고, 화폐 제도가 없는 경우가 바로 바터 경제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인데, 이 물물교환 경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물물교환 경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거는 책밖에 없어요. 만약에 화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지금 가다가 정확하게 책을 사고 싶고 음식이 남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환을 할 수가 없죠. 물물 교환을 한다면 정확하게 음식을 먹고 싶은데 책만 가진 사람과 책을
이제 음식은, 책을 갖고 싶고,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이중적으로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리켜가지고 58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쌍방간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고 얘기했죠. 쌍방간 욕구의 일치.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서는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고들 많이 해요.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상당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Double coincidence of wants가 일어나야지만 거래가 되는데 이건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가 나타나기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음식이 먹고 싶은데 책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찾아야 돼요. 찾아다니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찾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화폐라는 게 없으면 음식과 책 간의 가격, 그럼 책과 지우개 간의 가격, 지우개와 분필과의 가격, 분필과 그 다음에 뭐 옷과의 가격, 이런 것들을 가격 체계를 엄청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환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화폐라는 하나 있으니까 어때요? 가격이라는 것이 화폐 단위로 그냥 하나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화폐가 존재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찾아다니로가 없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가격 체계를 외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보 창출의 기능을, 정보에 대한 수요 감소 기능 또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화폐 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이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구 만났든지 돈만 주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것과 저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이 딱 맞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주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딱 맞는 시장은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에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 이런 시장이 거래 시장에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왜 애인을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가진 거가 같아야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가진 게 같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중적으로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물물교환 시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런 시장이라고요. 그만큼 오래 찾아야 다녀야 되고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만큼 마음 아파해야 되는 시장인데 화폐가 나타남으로써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닐 필요 없이 자신이 잘하는 일에만 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화폐의 효과를 지금부터 이번 장에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화폐가 미치는 효과는 장기적 효과도 있고 단기적 효과도 있어요.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가 있지만 이번 장에서는 필자는요 주로 장기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살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화폐의 의미가 나오죠. 화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화폐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화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 먼저 돈, 그 화폐나 돈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재산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화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한번 해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자본 또는 자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래의 매개체가 돈이다 할 때 이제 거래의 매개체라는 뜻도 있고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이 화폐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일한 개념이 아니란 거죠.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맨 먼저 이제 화폐의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588페이지 좌측의 칼럼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화폐의 기능이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medium of exchange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면 되겠죠.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그런 지불수단이다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이 회계단위란 거죠. 여러분들이 컵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실래요? 만약에 화폐가 없다면 컵은 휴대폰 100분의 1개이고 휴지 2마리이고 그 다음에 지우개 반개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격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화폐가 있기 때문에 회계 단위로서 모든 이러한 그 재화들을 다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 정보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589페이지에 가치의 저장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Store of Value라고 나오는데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데 이용되는 수단 해가지고 가치 저장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이 있는데 일부는 지금 쓰고 일부는 다음에 쓰고 싶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쓰고 남은 부분을 화폐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음 기회에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저장수단, 그래서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 화폐이고, 우리가 보통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화폐, 야 돈이 많네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화폐는 이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주의하실 거는요,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지만 가치의 저장수단에는 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지만 돈 말고도 어때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가치의 저장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갖는 그러한 특징 중에 유동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화폐를 때로는 뭐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동성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화폐를 교정짓는 그런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자, 이 리퀴디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예요. 정의상 화폐는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완벽하죠. 화폐가 원래 바로 교환의 매개 수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에요. 화폐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 나고 나면 화폐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왜 화폐를 보유합니까? 왜 화폐를 보유하냐면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익들이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화폐로 보유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화폐로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측면이 들이겠어요? 화폐를 가지면 언제든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 유동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모든 것을 화폐로 보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가치가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른 자산은 늘어날 수 있는데 화폐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폐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코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량만을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또는 화폐로 수요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먼저 물품 화폐죠. 물건 형태로 구성된 화폐가 물품 화폐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커머디티 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물품 화폐의 정의는 물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화폐 이렇게 나와 있죠. 물건 그 자체로서 화폐를 지닌 가치를 지닌 화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체적인 가치가 있다. intrinsic value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품 화폐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물품화폐의 대표적인 경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금본위 제도, 화폐, 금화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화. 자, 그래서 물품화폐의 대표적인 경우가 금화 같은 경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또 담배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세계대전 중에 전쟁 포로소에서는 죄들이 화폐가 없잖아요. 화폐가 없으니까 담배를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담배를 주고 사고 담배를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담배는 실제로 자기가 원할 때는 피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물품 화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 그래요. 80년대 말에 소련이 이렇게 서로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지려고 할 때 이제 소련이란 국가가 없어지니까 루블이라는 화폐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블보다 달러나 담배를 거래대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었다, 받고 했다 하는 것도 담배가 때로는 그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는구나, 그런 경우에 물품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명목 화폐 또는 법화라고 불러요. 법정 화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피아트 머니라고 하죠. 명령 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화폐로 등록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형태, 그 자체로서 큰 용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담배는 피운다는 용도가 있지만 돈에다가 글자를 쓰기 위해서 또는 돈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란 거죠. 그 자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 만약에 A4 용지가 만약에 화폐로 사용됐다, 그거는 물품 화폐일 수 있습니다. 또는 A4 용지가 그 가치 자체로 그 거래가 됐다면 그거는 물품 화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폐라는 것은 어떤 다른 용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권, 미 정부 중앙은행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권, 이 대표적인 이 법화, 명령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화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의 화폐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폐라는 문제는 결국 뭐 어디까지가 화폐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유동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화폐를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서 현금을 들 수 있죠. 현금이 가장 중요하고, 현금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현금을 있으면 이렇게 딱 줄 수 있지만,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뭐 당장 그렇게 개인 수표를 많이 쓰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개인 수표를 써준다는 거예요. 바로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표를 얼마만큼 쓰게 해줄 수 있냐면 자기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예금 잔고만큼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 예금이 이제 요구불 예금이고, 이 요구불 예금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이제 MMF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금리 연동 예금 같은 것들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그 금리 연동형 그런 예금 상품, 여기에 대해서도 수표 발행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량에 직접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어디까지를 화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현금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시키는 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 MMF나 정기예금 또는 저축예금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저축예금과 거의 같은 성격을 가신다고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59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M1, M2,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요. 현금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M1이고 저축예금과 그 다음에 MMF 같은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M2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M1과 M2 간의 비율은
한 3배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적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96년 현재요. 미국에서 발행된 현금은 3,800억 달러에 가까운데, 미국에 한번 2억 명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2억 명으로 나눠보자면 성인 한 사람당 평균 2,000달러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900달러 또는 2,000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현금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요. 첫 번째는 미국 달러는 상당한 경우 외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의 화폐보다 더 안정되고 더 통용성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경우 외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된 달러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마약 거래상, 탈세범,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거래 수단으로 현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이 재산으로 보유하기에 그다지 훌륭한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외국이나 이 지하경제 사람들이 보유하는 형태로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593페이지에 나오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예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인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도 쓰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크레딧, 데빗 나와 있는데 크레딧 카드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말씀하시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그 말대로 그대로 신용카드죠.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지금 바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있다가 지불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지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화지표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통화지표에 포함 안 돼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를 그었을 때 그거는 바로 지불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지불을 연기시킬 뿐이에요. 통화량이나 예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단지 지불 수단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제가 되면 몰라도 이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는 바로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비해서 직불카드로 이게 데빗은 이제 직불카드를 의미합니다. 직불카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쓰자마자 통장에서 바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예금을 여러분들이 개인 수표로 쓴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은 신용카드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데빗카드, 직불카드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은행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Federal Reserves 또는 FED로 줄여서 쓰는 것이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래서 정확한 미국 화폐의 제목은 이름은 연방은행권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Central Bank,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은행을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은행, 독일의 분데스방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자,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은행 파산을 겪고 나서 1914년에 그렇게 창립되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뭐 7명의 이사, 14년 임기. 자,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다고 그러고 현재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으로서 상당히 오랜 정도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스펀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 경기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연방준비제도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은행이 자금을 빌리고 싶을 때 그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 하나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중앙은행 또는 연방준비은행의 첫 번째 기능은 Bank of Bank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이 돈을 필요할 때 빌려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Lender of Last Resort라는 얘기가 나오죠.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화폐 제도라는 것이 10개의 화폐를 가지고 100개의 유동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100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것들 다 내놓으라 그러면 지금의 은행 제도에서는 갚아줄 돈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줄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선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은행들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내가 화폐를 찍어서라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내가 딴 사람 빌릴 수 없을 때 나한테 오면 나는 언제든지 돈을 찍어서라도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사람들이 쫓아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은 화폐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도 나와있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와 그 다음에 지방연방준비 총재 5명 합해가지고 12명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의 통화량을 좌우하는 기관이 이 FOMC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어요? 연방준비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화폐량 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공개시장 조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가진 국채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화폐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돈의 양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채권을 되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채권을 되사 들어오면서 돈을 줘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을 또 늘려줄 수 있다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통화량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거시경제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물가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이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통화량이기 때문에요.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의장인 그린스펀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화폐의 정의, 화폐의 기능, 그리고 미국에서 화폐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화폐 공급과 그 다음에 화폐를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